다음에 두 번째, 중국 사서에 의한 왜곡, 와전, 둔갑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서하면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기죠. 이걸 짧게 발음하면 사기꾼 할 때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발음을 길게 하는데, 이 사기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천이죠. 사마천을 동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이 사기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런데 세계 역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리스의 사학자 헤로도토스. 최고 오래전에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죠.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마천은 동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이 됐던 책이 어떤 책이냐? 이 모델이 됐던 사기의 모델이 됐던 책, 이건 춘추라는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춘추 오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춘추. 어른 나이에 물어볼 때 춘추가 얼마 되시냐고 그러죠? 이 춘추는 역사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공자님이 쓴 역사책이 춘추라는 역사책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중국의 고대 삼왕조 하은주 3대 왕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죠. 춘추 전국시대는 정권이 나라가 봄에 일어났다 가을에 망하고 우후죽순처럼 뒤죽박죽 지금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고는 싸움질하는 그런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죠. 그런데 이 공자님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왕통을 춘추 전국시대 지나면서 있었던 노나라가 이어갔다고 쓴 책이 춘추유란 책입니다. 노나라가 정통 왕조를 이어갈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유력의 역사를 꾸며나간다. 가짜로 꾸며나간다. 가구해나가는 방법을 춘추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춘추필법이라는 다른 말로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뜻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 춘추필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마천이가 사기를 쓴 이외에 중국 사람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데. 첫째 원칙이 뭐냐면 중국을 위하여 중국의 수치는 가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긍지는 높이고 이민족의 긍지는 깎아라. 그 다음에 중국 자체 내의 역사는 상세하게 쓰고 이민족에 관련된 것은 약술해라. 약술을 해놓으면 나중에 사실을 쓰긴 썼지만 약술을 해놓으면 그 후세에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애매모호 흐리멍텅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중국의 역사 기술의 3대 원칙, 이것을 뒤집어 보세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인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중국 상고시대의 그 문화와 역사와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동이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사의 치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것을 가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공자님이 나왔기 말이지, 공자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제가 자료 드린 거에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점선을 쫙 보면 동이족의 분포가 산동반도 밑에서부터 중국 태양산 동쪽으로 쭉 연결되죠. 이런 지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지도가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사편찬원에서 편찬된 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96년 판에, 94년 판부터. 이제 분명히 이거 여러분 보셨죠?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자가 동이족이란 말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자가 동이족이었다. 자,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면 이게 이제 양자강이고 황한데, 이 산동반도가 여기 있는데, 산동반도라는 건 이 태행산맥이 있고 태행산맥의 동쪽이 산동반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동이고, 이 서쪽은 자연의 산서가 되죠. 그런데 공자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 산동반도 곡부입니다. 자, 이 한국에도 공시들이 있죠. 어디 공시입니까?
국부공시입니다. 고려 말에 임금님을 호송하면서 수행하면서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 이 공자님이 태어난 이 산동반도 국부가 동이족의 분포지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자님도 동이족일 수 있겠다. 그런데 공자님이 임종을 무렵에야 자기도 동이족이었다는 얘기를 실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책 중에 송미자 세가라는 게 있어요. 은나라의 왕족의 세가를 표시한 그런 적어놓은 책인데, 그 송미자 세가의 공자의 6대조 할아버지가 동이족에서 차이니스 한족으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자도 이제 동이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 대륙의 상고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짚어보기 전에 우리 민족을 몽골이안이라고 그러죠. 몽골이안 계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 몽고 반점이 있죠. 그래서 이 몽고 고산족이었다, 상고시대는. 근데 이 고산족들의 인구가 팽창하니까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시대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 가축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으로 기르는 그런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유목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유목민의 시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0. 우리도 2.0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목민들의 시력이 6.0입니다. 네. 왜 그러냐? 자, 유목민들은 가축을 이끌고 풀이 어디에 좋은지 널리 이동해 다니죠. 그 파란 초원지대를 늘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록색이 뭡니까? 눈의 피로를 가시게 해주는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책상 바닥에 이제 초록색 천을 깔고 오는 걸 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약인 초록색을 계속 쳐다보면서 멀리 쳐다보니까 시력이 발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대 용어지만은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죠. 자, 이 유목민들이 어디에서 맹수가 나타날지 멀리 지켜야 되죠. 그 맹수가 나타났다 하면 볼팔매로 맹수를 쫓던가 죽이던가 하죠. 그러니까 시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보면 유목민의 행동 반경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목민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 민족을 구분짓는 최우선순위는 핏줄입니다. 그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한 핏줄이면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행동 반경이 넓다는 것은 이들의 이동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모스크바 지역, 헝가리, 핀란드 지역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천산남로 북로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극상고 시대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해협이 생긴 것을 베이링 해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그리 마차나 당나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85년부터 86년 사이에 미국 텍사스 남부에 있는 샌안토니오에서 이제 9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남부에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이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 성체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약 7km 되는 백사장이 있는데 어디든지 차를 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행이 그 백사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 한 대가 모래바닥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걸 우리 일행이 밀어서 차를 이제 꺼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차주 할아버지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본 할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아요. 얼굴이 농사지면서 왜 쭈글쭈글 까무잡잡하게 늙어가지 않지만 시골 할아버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고마운 것은 누구든지 당연한 거죠. 차를 꺼내줬으니까. 그런데 왜 반가우냐? 동족을 만나서 반갑다고 들어요. Same tribe. 동족을 만나서 반갑다.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조상들이 시베리아로부터 건너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Our ancestor came from Siberi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족을 만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 같은 몽골양 계통이 이리 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으로 정착했습니다. 제가 텍사스 박물관에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 남학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클 때 마루 밑에서 남학신을 여러 켤레 봤어요. 근데 요즘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훔쳐갔나 봐요. 근데 그게 텍사스 박물관에 다 있더라고요. 이 텍사스 박물관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안의 유물 남학신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봤던 남학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안도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몽고 반점, 푸르둥둥한 그 아메리카 인디안입니다. 같은 놈이. 그런데 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만주나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온 거예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중국 사람들을 화족, 서장족이라고 그러죠. 한족이라는 건 나중에 붙은 말이고, 화족, 서장족들은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진하는 세력이고, 우리는 위에서 먼저 내려와서 선점한 민족입니다. 중국의 왕정,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수나라 뭐 이런 나라들의 수도가 어디 있었어요? 서안이나 낙양이나 장안이나 여기 이쪽 산간 오지의 조그만 평야가 중국인들의 원래 수도입니다. 지금은 북경이 아니에요. 이쪽 오지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동이족, 한민족이 딱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고시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여기서 만리장성을 완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한민족과 이쪽의 한민족과의 유통경로가 차단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는 식으로 교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중국에 귀화, 중국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대륙의 상보사는 이 동이족과 중국민족 간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 양탈전의 역사인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것을 완전히 동이족은 빼고 중국민족의 헌장, 이걸 중국민족, 즉 한족 위주로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마천의 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사마천이가 사기로 동이족에게 사기쳤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의 오제 본기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여러분 앞에 소개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치우. 치우라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있는데. 이 치우라는 사람은 우리의 민족 주체사와 중국의 역사책들에서 너무도 많이 등장하는 이 군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치우는 그 중국의 서전이나 또는 그 왕동령, 설양지 이런 사람들은 치우를 구려국의 군주다. 이 고구려라는 말도 구려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동이족 구려국의 군주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의 주저를 쓴 그 누구냐면 응소라는 사람은 치우는 동방천자 이름이다. 동방천자. 동방천자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역사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치우는 배달민족 단군조선 시대 이전에 배달국 시대 14대 자오지 천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동두 철학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구리로 철모를 만들어 쓰고 얼굴에 그 철판을 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은 사람이 뭡니까? 철면피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자는 뭐 우리 철자 알죠? 근데 이 철자가 옛 글자는 뭐냐? 철자의 옛 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현재 옥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의 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 글자. 왜 제가 이 글자를 썼냐면 광양제철에서 내년에 제5고로를 완성하게 되면 세계의 최대 철강국가가 된다고 여러분 신문 보도에 본 적 있죠? 지금도 엄청난 한국의 철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 만에 된 거냐 20년 만에 된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가 싸울 때 우리나라 데려다가 이겼죠. 가서 원정 경기할 때 저는 내심으로 비기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카자흐스탄이 우리 남한 면적의 27배의 나라입니다. 한국과의 경제 그 관계가 긴밀하고 그들이 한국 물건을 엄청나게 사주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가서 안 이겨도 비계도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서 코피나게 깰 거 뭐 있느냐? 27배의 나라예요. 그만큼 한국이 작다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 대국이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이겁니다. 응? 여러분 청주에 오다 보면 김순영 양궁장이라고 있죠? 김순영 양궁장에 왜 생겼느냐? 청주시립 양궁 연습장입니다. 김순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딱 붙여줬어요. 그만큼 우리가 활 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만큼 잘 쏘는 민족이 있습니까? 금년에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복식, 단식 4개 금메달을 우리가 휩쓸었습니다. 양궁 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20년 만에 우리가 양궁 대국이 된 겁니까? 적어도 5,000년, 6,000년 동이족 활을, 큰 활을 가지고 잘 쏘는 이 동이족의 그 활 쏘는 능력이, 역량이 잠재해서 우리 피 속에 흐르다가 이게 현대화돼서 양궁으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치우는 군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세조선 때 군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죠. 예? 관운장. 근데 이 군신의 맥으로 보면 관운장의 고조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치우입니다. 그리고 이 치우의 묘는 산동반도 있는데 묘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냐면 22미터 정도 됩니다. 이 치우에 관련된 묘만도 사기 봉선서라든지 고대 중국 그 역사라든지 규원사라든지 여러 책에서 돼 있고, 이 치우의 묘가 제남시 민상현, 즉 산동반도에 제남시 민상현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22m. 그러면 치우는 그 동방 또 천자의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동방 천자의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자하면 어떤 인식을 갖습니까? 천자하면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한다, 그런 인식이 박혀 있죠. 근데 과연 이 천자란 말이 중국의 왕의 전유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후한의 문인 최옹이라는 그런 분이 독단이라는 책에서 이 천자의 이름이 동이족으로부터 왔다고 써놨어요. 천자의 이름이 동이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시오 2족. 동이족에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임금을 천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빌려서 배워서 가서 저희 왕을 천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임금이 누굽니까? 중국의 최초의 임금. 이 치우와 10년 동안 73회에 걸쳐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치우한테 져서 치우의 신하로 그 봉직했던 사람이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와 치우가 사실 난형난제인데 결국은 치우가 황제를 이겼는데, 자, 우리 치우를 천자라고 그랬죠? 황제를 글자로 한번 봅시다. 이 황제를 임금왕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대부분 황제할 때는 임금왕자를 쓰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 중국의 어느 책이든지 황제는 누르왕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천자문 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 써간 적이 있죠? 그러다가 암기하다가 대부분 주단했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으롱 거칠왕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그 뒤로 잘 까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게 나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래서 이 황은 땅을 의미하는 것, 땅. 원래 중국 민족을 황토인종이라고 하죠. 오행사상상 중국인들을 토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땅의 임금, 치우는 하늘의 임금,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요.
이 하나님 개념, 하늘 개념이 어느 쪽에 앞서 있느냐? 예? 뭐라 천자란 자체도 채용이라는 분은 이 동이족에서 왔다 그랬죠? 천문 현상을 관측한 기록이 중국에는 BC 776년 주나라 때 처음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는 단군조선 2대 부루 단군 때 BC 2183년부터 나옵니다. 천문현상 기록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관측하고 측량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중국인들보다 1400년 앞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히 하늘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천손민족이라고 그러죠. 경천, 숭조, 애인 하늘을 우러러보고 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리를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늘과 우리와의 촌수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황제와 치우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 그 인식이 됐죠. 치우는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천재고 황제는 중국의 최초의 임금이다. 그런데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 기록이 사계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기록이 전쟁이 탕록해전입니다.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탕록 전쟁인데 사마천이는 사기 오제 본계에서 치우를 사로잡아 죽여놓습니다. 치우를 죽여서 역사상 사라지게 해놔요. 결국은 탕록에 들여서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으면서 여기 묘를 22m 거대한 묘로 장사를 지내주겠습니까? 그러고서 군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천만원 말씀. 그러면 황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황제는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이렇게 나옵니다. 치우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의 기록입니다. 왕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얘기는 뭡니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다는 얘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사마천 사기의 본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가는 곳마다 병영을 지어 방어토로 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쫓겨다니고 적장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어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기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는 우리 민족사를 왜곡, 와전, 둔갑을 시켰던 원죄가 있는 책이 사기다. 그 다음에 반고의 전한서나 범협의 후한서는 이 사기를 살을 붙이고 체계와 헌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이제 진수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수의 삼국지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관중의 삼국지 말고 진수의 삼국지는 백제전에 대해서 아예 회피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태종의 진서도 백제전에서는 반고의 전한서나 백제전을 아예 안 쓴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자고 이래로 주변국과의 관계사가 기록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진수는 고구려와 신라와 외와 음루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백제전만은 빼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수가 생각할 때 진수는 서기 23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정립되어 있을 때 태어난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는 특히 외화의 역사도 거의 상설하게 기록했으면 백제만 빼는 이유가 뭐냐? 진수가 생각할 때 백제는 이가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백제하면 머리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백제의 식민지가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것도 중국에는 25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25개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25사인데 한 왕조가 망하면 끝나면 그 다음 왕조 관에서 편찬한 관찬 정사 사서입니다. 그렇죠? 25사에 백제가 중국의 식민 통치를 했던 사실들이 여러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7위지 백제전에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와 구당서를 인용해서 뭐라고 썼냐면 백제 서쪽은 월주이고 남쪽은 외국이다. 두 곳은 바다를 건너야 하고 북쪽은 고구려다. 이렇게 써놓은 기록이 우리 삼국사기에도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교과서가 바뀌었냐면 백제가 중국의 산동반도 쪽에 진출했다는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 통치를 하고 일본 교과서에 뭐라고 썼어요?
식민 통치했다고 쓴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진출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 일본 애들의 기술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원용해가지고 현대 기업까지 진출했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중국을 지배 식민 통치했는데 중국의 다른 정사까지 인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12페이지는 중국 내 백제 식민지 관련 근거라고 이렇게 했죠. 여기에 있는 게 전부 정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우리의 정사고 최치원전에 읽으면서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이 중국 거두 이런데 이 두자라는 말은 좀두자를 얘기합니다. 즉 백제와 고구려가 중국을 갉아먹는 커다란 좀벌레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전 백제전에 진시의 구려 기 야교 요동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침략해서 소유했고 야교라는 말은 침략해서 소유하다 합니다. 야교. 그 다음에 백제는 거유 요서 진평 2군을 했고 금유성과 북평지간이다. 그런데 백제는 거유했다고 나와요. 거유. 이 거유했다는 말은 뭐냐면 점거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점거 소유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요서 진평이 어디냐면 금으로 그 당시로는 유성과 북평지간인데 이게 지도가 여기가 하남성입니다. 하남성. 그 유성이라는 데는 하남성에 있고 북평이라는 데는 북경이 옛날 수도로 정해지기 이전의 이름이 북평입니다. 그래서 이 요서진풍 2군이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는 그 야교 요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요동반도라고 하면 이 한반도 만주 쪽에 조금 그 소산한 부분을 요동반도라고 그러고 요동이라면 만주 지역 여기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요동은 서기 900년경에 요나라 청나라 할 때 그 요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900년 이후 명칭이 요동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삼국이 정립했을 때 당시에 요동은 여기입니다. 진시황 때도 이 갈석산에 다녀가고서 요동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요동이라는 말이 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요자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데 요것은 가장 중심 지역 균형이 이루어진 지점 그 지점을 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동하면 그 당시 요의 동쪽에 요동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도 요동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900년대 이후는 요동을 여기다 했고 요의 동쪽이니까 멀거나 가까거나 동쪽은 사실이죠. 근데 현재 중국 지도에 이 요라는 말을 빼버리고 엉뚱한 말로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좌권이라고 씁니다. 이 좌권, 이 권자 자체가 여러분 저울로 이제 손저울이 있죠. 여기 달고 물건을 놓고 다룰 때 이 저울추가 딱 어느 지점에 가면 이 평행을 이루죠. 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 그 손잡이가 평행을 이루는 지점에 갔을 때 이것이 그 지점이 권자입니다. 이것도 평형 감각을 이룬 가장 중심이 선 그런 지점을 이 권자라고 하는데 이 여기 요를 중국의 요즘 지도에 좌권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요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여기가 혼동되죠, 그죠? 그 요동이라는 거 우리가 요동 정벌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요라를 아예 요라는 글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중국 지도에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양서 50 백제전에 백제는 후 점점 강대해서 겸제소국 여러 작은 나라를 어우르고 집어먹고 본여 본래 고구려와 같이 본여 구려 제요동 지동 요동의 동쪽에 백제도 역시 있었다는 거죠. 있었으면서 백제역 거유 요서진평 2군 했고 금유성과 북평지간인데 자치백제군을 뒀다 이렇게 돼 있죠. 자치백제군이 뭡니까? 식민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 올려고 백제 도성에 대해서 백제역 야교 요서진평
당나라 때 유성과 북평지간인데 왕도가 동서양성이 있었고 그 이름이 고마성과 역왈거발성이다. 자, 이 백제가 동서양성에 있었다. 이쪽 지역에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수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지역에도 수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공주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주가 옛 이름이 웅진이죠. 웅진, 곰나루죠. 그래서 공주를 구마나리 그럽니다. 예, 구마성이라는 얘기는 공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발성이라는 건 산동반도에 있는데 거발이라는 지명이 현재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을 식민 통치하다 보니까 왕이 거쳐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동서양성이고 그 이름이 하나는 고마성이고 하나는 거발성이다. 구당서 서도해지 월주,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월주에 이르고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외에 이르렀다 할 때 이를 찢자 썼죠. 그 다음에 북은 고구려고 그 왕소거, 왕이 거처한 데가 동성이 양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당서에 백제 서계 월주, 이게 경계가 월주이고 남은 외로서 모두 바다를 건너야 하고 북쪽은 고구려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주서에는 백제는 자, 진, 송, 제, 양, 자는 영어로 후롬입니다. 진나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때부터 거강좌, 양자강의 좌측이면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우측, 중국에서 볼 때는 좌측이죠. 그리고 후의 때는 택중원이었다. 이 중원이, 여기 전체가 중원이죠. 중원의 택중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명사로도 쓰이지만 집 짓는다 할 때 집 지을 택자로도 씁니다. 중원에 백제가 집을 짓고 살았다. 북사 백제전에 백제는 자, 진, 송, 제, 양, 진나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때부터 거강, 좌우라고 했습니다. 양자강 밑에까지. 그러니까 백제는 산동반도에서부터 북경까지 양자강 밑에까지 이 광대한 지역을 중국의 취약 시기인 5, 16국 시절에 식민 통치를 했다는 명백한 기록이 나오는데, 김부식 선생이 야교했다, 거유했다는 이 기록은 인용을 안 했습니다. 단지 경계가 이르다, 경계다 하는 요것만 적혀있는 책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김부식 선생이 사대주 유학자이니까 중국의 무엄한 그런 기록은 단지 인용을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진수가 백제전을 뺀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 짐작이 되죠. 백제하면 이가 갈린다는 겁니다. 이 김부식이 한국사기를 쭉 써놨는데 소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거기에 의견을 첨가하는 그런 낭인데, 백제가 당나라한테 망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당연한 식으로 써놨습니다. 중국의 백제가 무슨 죄를 졌느냐? 우리가 백제를 배울 때는 연약한 백제를 배웠죠. 그런데 무슨 죄를 졌겠느냐? 바로 여기에 식민 통치를 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왕의 삼국지는 중국 내의 동이족의 활약상을 사실대로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왕왕의 삼국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걸 파괴시켰습니다. 진주의 삼국지는 금과 옥조로 잘 보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첫 부분에 백제전이에요. 이것은 백제전에 해당되는 것만 파괴시켜놨어요. 나머지 부분에 있는 백제의 식민활동에 대해서 어느 다른 책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남제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백제의 중국 식민지 통치 사실을 인멸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은 유야무야 취급 않고 엉뚱하게 해놓은 사실. 그 다음에 고구려를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구려라고 했죠. 고자를 빼버렸죠. 이건 또 약과입니다.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망전에서 나오는 그 왕망입니다. 이 사람은 고구려를 아예 하구려라고 했어요. 하구려. 갱명 고구려 왕 위 하구려 후. 왕을 또 제후로 삼았다고 지 멋대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결국 고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고구려의 건국정신 국시 다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은 거지 중국인들과 고수도 쳐서 합토해가지고 딴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땅을 싸워서 져서 뺏기면 땅을 주었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죠. 이것이 1867년 링컨 대통령 때 슈워드 국무장관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720만 불이라는 국가 대 국가로 볼 때 껌값인 그 값을 주고 미국이 산 겁니다. 지금 어때요? 알래스카가 전략 요충지죠. 수산물의 보고죠. 물반 고기반. 알래스카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매장 지하자원만 가지고도 2억 4천만 미국인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의 지하자원. 그 땅을 헐값에 팔았으니 러시아 사람들 속이 어때요? 속 상하죠. 뒤집어지고 속이 썩죠. 속 상한다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위장약이 많이 소비돼요. 아루사롬이나 헬포스 같은. 속 상하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 이동할 때 거기 갈 때 아루사름이나 갤포스 같은 위장약을 많이 사가지고 뭐 봉다리에서 주고 다니면서 하면 그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나라 대 나라에 거저주는 법이 없어요, 땅을. 그런데 중국은 땅을 뺏기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심적인 지성인 석학 누가 있어요? 공자 말고 맹자가 있죠.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진신서 불여 무서라고 했습니다. 책을 믿는다는 것은 아예 책이 없는 것만 보자다. 과장되고 잘못된 책이 너무나도 범람하고 많기 때문에 맹자는 그 사실을 한탄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신서 불여무사라. 책을 믿는다는 것은 책이 없는 것만 보자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서에서 우리 역사가 왜곡 와전